안녕하세요. 한국공인중개사 방송국 RBCTV 5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김순환 기자를 모시고 부동산 시장 흐름과 정책 방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좀 더 알찬 방송이 되기 위해서 최근 경제 관련 그리고 부동산 흐름을 짚어보고 한국공인중개사 협회 소식 등을 전달하는 뉴스타임을 신설하였습니다. 기대하십시오. 자, 먼저 뉴스타임 먼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감정원 6,000명 대상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전국 공인중개사 10명 중 5분 이상이 하반기 집값이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한국감정원은 18일 전국 6천여 우수협력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6년 하반기 주택시장 전망 설문조사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할 거고요. 우선 하반기 매매 가격에 대한 전망에서 55.1%입니다. 죄송합니다. 55.1%가 보합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합세를 전망한 응답자를 제외하면 수도권은 상승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고 지방은 하락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습니다. 매매 가격 상승 이유로는 금리 인하에 따른 수요 증가를 꼽은 응답자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7%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반면 하락 이유로는 공급 증가가 40.2%가 가장 많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두 번째는 서울경제 소식입니다. 7월 28일자 소식이고요. 연 2천만 원 이하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가 2년 미뤄진다고 합니다. 당초 내년 소득부터 과세를 해오던 2018년 종합소득 신고 때부터 납부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세금 폭탄이라는 그 반발에 정부가 한 발 뒤로 물러섰다고 합니다. 그간 부동산 시장에서는 올해 말로 다가온 임대소득 과세 유예 종료가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 메가톤급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하고요. 업계에서는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가운데 임대소득 과세가 2년 미뤄지면서 임대형 상품 인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역시 서울경제 8월 1일자 최근 뉴스입니다. 중도금 대출 보증 기준 강화와 브렉시트 등 대내외 악재에 지난달 서울 강남권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오름세가 다소 진정됐다고 합니다. 한국감정원은 올해 7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국 주택 매매 가격은 전달보다 0.04% 상승했다고 이를 밝혔습니다. 수도권의 상승폭이 다소 축소된 가운데 신규 공급 증가와 산업경기 침체에 따라 지방이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전달 상승폭이 유지됐다고 합니다. 지난 소식이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말씀드린 것을 양지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공인중개사 협회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소식은 협회 황기현 회장은 7월 22일, 14시 서울시 중구 후암로 소재 서울시티타워 16층에서 직능 경제인단체 총연합회가 주최한 직능 중소상공인 정책 간담회에 참석해 전현희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직능 총괄본장 서울 강남을 곧 국토교통위에게 업계 현안을 전달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한국 외국업 중앙회 등을 포함한 30여 개 소상공인 단체장을 비롯한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자영업
사업자 총연대 발기인 대회가 사전 행사로 진행되었고요. 이후 주요 단체장이 현안 문제들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짤막한 뉴스 전달해드렸고요. 자, 옆에 나와 계신데요. 오늘 날씨도 더운데 저희 한국공인중개사 방송국 생방송을 출연하시기 위해서 나와주신 앞서 말씀드린 그 기자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순환 기자님 나오셨는데요. 김순환 기자님은 문화일보 부동산 팀장님으로 계시고요. 다년간 부동산 업계에 깊은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다양한 그 정보를 저희들하고 시민들하고 교류하셨던 귀한 분을 오늘 어렵게 모셨습니다. 옆에 나와 계신데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시느라고 너무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순환입니다. 예. 네네. 이런 좋은 자리에 정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유, 별말씀입니다. 아무튼 그 오셔서 감사합니다. 어떤 제가 전달할 수 있는 정보나 이런 부분은 그냥 아낌없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기대가 되고요. 자, 여기 이 자리에 우리 김순환 기자님과 대담을 하기 전에 잠깐 이 자리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가 네. 이 방송하는 그 송출 현장이 네. 모델하우스인데요. 네. 모델하우스 그 현장을 잠깐 토막 광고식으로 전달해드리고 잠깐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소식을 쭉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요. 네. 국토교통부는 그 7월부터 주택 분양자 그 한 명이 네. 같은 시기에 받을 수 있는 주택보증공사 그 SUG 예. 그 중도금 대출 보증을 네. 2건으로 제한했다는 소식을 네. 접했거든요. 네. 어떤 내용인가요? 아, 예. 그 국토교통부에서는 사실 그동안 최근에 네. 갑자기 이제 분양시장이 뜨거워지니까 이제 그 분양 보증 문제를 이제 짚고 들어왔는데요. 이 분양 보증을 다르면 보수적인 입장에서 접근해가지고 뭐 1가구에서 뭐 2명 이상을 보증해준다든지 이게 사실은 1가구 1주택자 내지는 그 주택이 없는 무주택자 한 사람만 이제 보증해주는 그런 이제 분양 보증을 사실은 어떻게 보면 법률 지도를 한 것입니다. 이게 뭐 법에 이렇게 뭐 정해진 것은 아니고 법률 지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양 보증 문제가 이제 결국은 이게 왜 생겼냐면 그 강남 이제 개포주공 3단지가 이제 재건축을 하면서 분양가를 과도하게 이제 좀 높인 측면이 이제 있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 개포주공 3단지는 일반 분양이 한 70몇 가구밖에 안 돼가지고 뭐 분양가 문제와 특별히 관련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분양가 자체가 일단 높아버리니까 분양가 자체가 한 평당 평균 분양가가 한 4,400만 원이 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제 다른 주변 지역 재건 단지나 특히 이제 압구정이나 이제 구만포 이런 지역에 재건축 단지에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규제하고 들어갔습니다. 경쟁력이 높았나 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좀 규제를 하려다 보니까 분양 보증 문제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분양 보증을 이제 이른바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인데요. 이제 거기에 이제 약자로 허그라고 씁니다. HUG라고 허그라고 쓰는데 거기서 그러면 개개인적인 대출 이런 부분에서 분양 보증을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분양가를 내려라.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4,100만 원대로 분양가를 내렸습니다. 개포주공 3단지. DH 아너인스죠. 그게 이제 현대건설 하는 건데, 현대건설 입장에서 뭔가 좀 깔끔한 문제였죠. 주공 3단지 재건축 조합에서는 이제 최고 분양가로 4,400만 원 넘는 최고 분양가 받았나 보는데, 뭐, 현대건설 입장에서 DH 아너인스를 이제 런칭하면서 최고의 분양가에 최고의 좋은 아파트, 이런 걸 추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게 맞아떨어질 부분이 있는데, 분양가가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그걸 국토부 차원에서 좀 어느 정도 규제를 할 필요도 있고 또 그게 규제를 안 하다 보면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 이쪽이나 뭐 이런 한강변 주변 아파트들이 천정부에 치솟으면 사실 분양가는 제외가 안 되고 결국은 그게 거품으로 이어져서 이제 부동산 시장에 이제 좀 공멸로 이어지니까 국토부에서도 그런 제어를 할 측면이 있었죠. 네. 그렇군요. 부동산 시장이 좀 어둡다고 해도 분양 시장은 굉장히 좀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활발하거든요. 네. 그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13일 네. 창조지원주택을 네. 서울시가 뭐 역세권 2030 청년주택을 구체화하겠다고 발표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 좀. 그래서 이제 이 대한민국 주택 정책이 좀 이제 정권의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제 정책이 이제 자꾸 바뀌는데 이제 특히 이제 1995년 이제 지자체장 민선화 이후에 이제 지자체장과 정부가 엇박자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게 정부는 이제 여권인데 지자체장은 야권 이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이제 지자체장과 정부하고 정책이 엇갈립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꼭 굳이 그게 동조화 현상은 아닌데
정부가 이제 그 박근혜 정부에서, 아니, 이명박 정부에서 그 이제 그 보금자리 주택, 이 정책을 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그 중산층 이하 서민들 주택 정책을 보금자리 주택으로 대입을 하는 정책을 포괄해서 보금자리 주택이라는 이제 그 브랜드를 가지고 이제 정책을 추구했는데, 이게 이제 그 박근혜 정부로 들어가서는 다시 이제 각 정권마다 새로운 이제 브랜드를 형성해주고 자기 정책들을 이제 이렇게 좀 국민들한테 알리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행복주택과 결국 이제 보금자리주택이 행복주택, 이게 뉴스테이 정책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지방 정부랑 엇박자가 난 거죠.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청년주택으로 해가지고 이제 박원순 시장이 이제 청년주택을 표방하고 나섰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는 행복주택, 또 더 나아가서 창조주택. 현 정부가 추구한 게 이제 창조 정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조 부분을 추구하다 보니까 창조주택으로 추구가 나섰는데, 이런 부분은 정말 앞으로 장기적으로 주택 정책 자체가 어차피 그 정부가 그 공급하는 주택, 정부가 부양한 주택은 사실은 중산층 이하 서민들을 위한 이제 주택에 이제 중점을 두고, 정부가 부양해서 이제 그 이익을 남길 수는 없잖아요. 또 이익을 남긴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도덕성 해이고, 정부가.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정부가 바뀔 때마다 이제 이 정책이 바뀌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재임할 때 시정을 내세워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명박 정부는 이제 보금자리 주택을 내세웠고, 이명박 정부 바뀌어서 이제 박근혜 정부로 들어와서는 박근혜 정부는 이제 행복주택, 나아가 이제 창조주택까지 이제 왔는데요. 이게 이제 지방 정부는 또 이제 당이 다르니까 이게 엇갈려가지고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 이제 청년주택을 내세웠고, 이제 정부는 창조주택 내세워 행복주택 내세우는데, 이런 부분은 국민, 이게 나아가서 이제 거시적 차원에서는 좀 뭔가 좀 정부나 시자체가 합치가 돼가지고 제대로 된 서민주택, 중산층의 서민주택을 정책을 펼 기회를 줘야 되고, 그렇게 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말씀 들어보니까 두 가지 다 문제 참 상당히 거창하고 취지는 참 좋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가 정말 그 자율주의로 해서 실질적으로 서민들에게 타당성 있는 정책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밖에 또 우리 기자님께서 우리 네. 부동산 현재 흐름이나 네. 요즘 어떤 추세에서 우려되는 부분이나 우리 그 공인중개사들이 저희 그 시청자들 대부분이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부동산 현업에 종사하시는 공인중개사분들에게 예. 뭐 참고가 될 만한 예. 정보가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네. 맞습니다. 네. 할 얘기는 정말 많은데, 이게 뭐 시간 제약도 있고 하니까 제가 간단하게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주택시장이 좀 활성화되고, 흐름이 좀 뭐, 화랑 이런 분위기로 이제 가고 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인위적인 화랑?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물리적인 어떻게 부동산 공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화랑이 이제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최근 2014년 말 15년, 16년 이 화랑은 이게 형성된 이유가 단순하게 공급이 줄어고 공급이 적어서 화랑이 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은 베이비붐 세대의 이제 은퇴 시점이 다가왔을 때 정부가 사실은 이걸 임금 패키지 형태로 해가지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를 어떻게 보면 5년 연장한 측면이 있습니다. 임금 패키지를 해서 임금을 30%라도 적게 받고 계속 다니라는 이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베이비붐 세대가 만 55세 됐을 때 수도권에 있는 특히 서울에 있는 집을 팔고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나가야 되는데, 이분들이 임기가 아니라 자기의 노동은 기간이 연장되다 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이제 그대로 거기에 눌러 살고 있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로 이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의 결혼 정년기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베이비붐 세대들이 자기 자녀들의 결혼을 시키려다 보니까 또 다른 주택이 필요한 거죠. 일종의 옛날 말로 이제 방을 하나 더 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저금을 넣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수요가 이제 공급 불합치와 공급 이제 기존 2014년, 14년 초까지 공급이 적은 데다가 그 수요가 합치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수요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양시장이 그렇게 화랑을 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5년 이어지고 올해까지 이제 이어진 측면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겉보기의 하락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이렇게 분양시장이 계속 하락을 띄는 건데, 일부 지역을 이렇게 좀 탐문을 해보면, 청약자의 100명 중에 거의 70명은 시세차기를 남기기 위해서 이제 계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30%만 실수요자는 거죠. 70%는 시차익을 얻기 위해서 계약을 한 것입니다. 이게 분양시장에 지금 뭔가 지금 이제 불일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을 전부 잘 좀 캐치를 해가지고 정말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쪽 부동산 중개업장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을 좀 너무 이 가수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가수요를 이제 부추기는 거 봐도 진짜 이 가수요 이제 진짜 수요자 실수요자인지 가수인지를 명확하게 판단을 해가지고 좀 중개업계에서도 어느 정도의 선에서 좀 그걸 제어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현업에 계신 우리 공인중개사 부동산 업자분들이 책임감이 참 무겁습니다. 네. 부동산 흐름을 조금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실소유자를 대상으로 의뢰인들을 잘 안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만큼 좀 더 욕심이 있겠지만 부동산 중개업자분들에게 좋은 정책도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만 환경이 또 약간 동떨어진 말씀이지만 점점 또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게 지금 현실이라서 네. 어렵습니다. 더불어서 사실 저도 제가 분양을 조금 경험을 하게 됐는데 분양시장을 보면 사실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이 사무실을 임대를 하거나 자기 사무실을 물론 가질 수도 있지만 거의 보면은 보증금을 고가의 원리금을 넣거나 네. 보증금 넣고 네. 월세를 부담하면서 사무실을 이제 준비를 해서 사업을 하시는데 네. 분양하시는 분들은 자격도 없을 뿐더러 네. 어떤 투자가 없는데도 분양시장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수익 창출을 하시는 걸 보고 네. 참 조금 아이러니한 이 분양시장, 부동산 시장의 언밸런스를 보게 됐어요. 네. 이런 시장도 사실은 좀 뭔가 제도적으로 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 자격자를 양산한 고가에서 좀 방치하는 그런 네. 분위기가 저는 느껴지거든요. 예, 아주 중요한 말씀 네. 하셨는데요. 사실은 지금 부장시장 문제가 정부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방치한 측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이제 경제 구조에서 부동산, 정부 건설 부동산 쪽을 이렇게 좀 약간 활성화를 하지 않으면 전체적인 경제에 돌아가는 측면에서 좀 미흡한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웬만하면 특히 특별하게 내놓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은 분양시장에서 웬만하게 뭘 하면은 그걸 좀 봐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은 원칙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건 단속이 돼야 됩니다. 사실은 부동산 분양, 아파트 분양 이런 주변에 떴다방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게 나와 있는데 그런 사람들 상당수는 사실 자격이 없는 분들이
나와서 하고 있고 또 재개발, 재건축 이런 쪽에서도 보면 좀 여러 가지로 좀 약간 사기성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수요자 입장에서는 특히 좀 제대로 자격을 갖춘 이런 분들한테서 상담을 하고 또 분양을 받더라도 그런 분들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이렇게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중에 결국은 그 피해는 본인 당사자한테 이제 오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은 특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인중개사협회나 이런 좀 공신력을 가진 이런 분들의 조언을 받아서 분양과 이런 또 계약 이런 것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참 복잡한 그 사슬같이 얽힌 부분들이 그런 게 아주 많습니다. 참 책임을 지고 누군가가 나서서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나서서 해결할 연구를 하지 않으면 쉽게 해결되지 않을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이 부동산 시장이 워낙 그런 그냥 단순히 컨설팅 하는 분들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 일시에 그냥 또 시세창을 노리는 분들도 있고 또 수요자 입장에서도 단기에 그냥 자기 통장 있는 분들은 통장 넣었다 뺐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시세차를 노리는 측면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해야 되고 또 정부 입장에서도 좀 어느 정도 단속과 규제가 필요한데 워낙 이제 우리 부동산 시장이 정부 전체적으로 보면 이 경기 회복이나 경기 측면에서 좀 영향이 크니까 적당히 방찬 측면도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 네, 기자님은 지금 문화일보의 부동산 팀장님으로 계신데요. 예. 부동산 팀장님으로 계시면 주로 어떤 업무를 하시는 거고, 예.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떤 예. 사명 소신이랄까요? 네. 저는 이제 그런 개인적인 질문을 좀 쑥스럽게 합니다만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건설교통부도 오래 출입해보고 지금은 이제 건설구청부라 이제 국토교통부입니다만 예전부터 이제 출입해보고 이렇게 부동산 정책 이런 것을 이제 많이 이제 봐오고 지금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비판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물어보면 조언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시장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왜곡되어 있다는 표현 자체가 이상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좀 정책 자체가 좀 물 흐르듯 좀 흘러가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너무 좀 그냥 정부가 교체되는 거에 따라서 바뀌고 정책이 갑자기 바뀌고 또 그다음에 또 경기 회복을 위해서 또 그냥 규제를 갑자기 풀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어차피 이제 정부가 정책 측면에서 하는 거니까 그걸 갖다부터 해가지고 그걸 비판해봤자 어차피 그 정책이야 이제 집행되는 것이니까 그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공인중개 입장에서 보면은 좀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 질서 차원에서라도 좀 뭔가 떴다방이나 이런 것에 너무 정부에서 단기간에 거기 떴다방 어디 가가지고 차익을 1, 2천만 원 먹고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지양해서 좀 공인중개사나 공인중개업계가 건전한 방향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정부에서도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좀 해서 정말 부동산 시장이 건전화하는 방향으로 좀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이나 부동산 현장에서 빚어지는 그런 좀 다소 무질서한 분위기를 좀 조정할 수 있는 조정자 역할을 해야 되는 기관이라면 국토부 아니겠어요? 국토부에서 해야 되는 거고 국토부는 또 공인중개사들의
단체인 협회와의 그 교류, 그 긴밀한 그 상호 그 교류가 필요한데 저도 공인중개사 한 사람이지만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네. 참 아쉽고요, 안타깝고 네. 저희 그 공인중개사들도 시민이 한 사람이고 또 그 권리와 그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국민이고 또 보호받고 또 물론 제도 안에 있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조금은 배제당하는 분위기 느낌 이런 건 솔직히 느낌이 들고 그런 부분이 좀 네. 어떻게 보면 한국 공인중개사협회가 자초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한국 공인중개사협회가 그동안 좀 여기서 뭐 굳이 이렇게 뭐 내놓고 할 얘기는 아니지만 좀 파벌 싸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좀 그 중개사협회가 지리멸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좀 파벌 싸움을 하면서 회장 선거에서 그냥 좀 좀 뭐랄까 좀 안 좋은 행태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그 공인중개사 협회에 대한 좀 신뢰도 어느 정도 떨어진 측면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정부에서 수용할 때는 뭐 너네들 왜 그렇게 지금 니들끼리 싸우고 파벌 싸움 하고 있는데 뭐 니들이 뭐 저기 제안을 해봤자 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안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협회가 좀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 뭐 이 얘기를 하면 또 공인중개사협회 분들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나한테 화살을 돌려서 그래서 무슨 말 할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그것은 좀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좀 그 각성해가지고 좀 그 어떤 부분에 대응할 때는 대우를 갖춰서 정말 한국 공인중개사협회가 정말 그 공인중개사 정말 어렵게 그 자격증을 땄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자격증을 딴 만큼 다른 협회들처럼 좀 그 대우를 정렬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뭐 최근에나 그 1년, 2년 전에도 뭐 다른 뭐 자격증 가진 분들이 공인중개사 이걸 넘보는 이런 사태까지 발생했는데 그런 부분은 사실은 그 협회에서 대응을 좀 미흡하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좀 대우를 잘 갖춰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해가지고 공인중개사협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본의원 이게 어떻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 깊숙이 들어가서 협회까지 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방송을 혹시 보고 계신 협회 회직자분이나 관계자분이 계시다면 네, 좋은 긍정적인 우리 그 공인중개사의 방안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 주시고 힘써 주시고 또 모두 다 해피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조성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어떤 말씀 감사하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 네. 그 혹시 우리 김순환 기자님께 부동산 관련해서 현장에서 경험하신 부분에서 혹시 기자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내용이 있으시면 누가 질문하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어느 부분이든지 좀 질문해주면 제가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분이든, 네. 네, 우리 석병진 사장님, 우리 한국공인중개사 방송국 사장님이세요. 네. 예. 석병진 사장님,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기 한국 공인중개사 방송국 석병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주신 김순환 그 기자님께 감사 말씀드리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에서 그 지금 최종적으로 바라는 목표 사항은 부동산 선진화 방안 그거 아닌가. 그것이 이제 그 어떤 목적이냐면 국민들에게 제일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그게 진행되어 왔고 그게 된다면은 만약에 우리 공인중개사들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인가. 그에 대한 국가의 이제 어떤 대응 매뉴얼이 있는지 또 일선 현장에 계신 우리 그 기자님 보실 때
그게 어느 정도 밑바탕에 어떤 베이스가 깔려야지 가능할 것인가. 그 두 가지 부분에서 한번 같이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아, 예. 그, 사실 이제 이 공인중개사협회가 있고 또 이제 그 공인중개 전체적인 그 이 부분을 이제 뭐, 최근에는 뭐, 변호사들도 이 부분을 하려고 이제 뭐, 이제 있고, 그 다음에 회계사 쪽에서도 이제 하고 이렇게 있고 하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정부에서는 이 부분을 공인중개사협회가 어떤 이 부분, 부동산 중개만큼은 해야 된다는 그 전체적인 그 큰 틀은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인중개사 쪽이 좀 약간 좀 지리멸렬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부분이 불거진 측면이 있는데 이 부분은 협회가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면은 이 부동산 시장에 뭐 다른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하는 일은 저는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부나 이런 그 여러 측면에서도 이 부동산 중개 시장은 그 단순한 이제 어차피 자격증이 이제 발급된 시장이어가지고 이걸 단순한 시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전문가들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너무 이쪽에서 좀 뭐랄까 내부에서 좀 이 전해를 가다듬지 못한다고 할까요? 뭐 이런 측면이 좀 있어서 다른 쪽에서 이렇게 좀 자꾸 이제 자기들도 하겠다 뭐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 영역인 만큼 그 전문가들은 이제 공인중개사들이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정부나 이런 그런 사이드에서도 보면 그런 부분에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중개사 분들이나 그 또 중개사들이 모이면 한국공인중개협회에서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은 그런 부분은 뭐 크게 뭐 문제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으셨나요? 질문에 답변이 되셨나요? 네, 그 유성현 국장님도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마이크가 잘 안 들린다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기자님 고맙습니다. 아, 예. 네. 한국공인중개사방송국 RBC의 팀이 국장 노수현입니다. 네. 두 가지만 질문이 올릴까 합니다. 하나는 고덕지구 쪽하고 그 다음에 개포지구 쪽에 네. 재건축 문제가 도래를 네. 하는데 네. 혹시 이것이 강북에도 그 고가 분양 문제가 네. 어떻게 전환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공인중개사 시장이 고객들로부터 이 허위 매물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도래되고 있습니다. 그 사례를 보면 대략 고객 한 분이 인터넷을 보고 자유중개이다 보니까 한 10군데 전화를 합니다. 의뢰를 하기를. 그리고 나서 한 군데에서 계약이 되면 나머지 9군데에다 연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기억이 안 나니까요. 그런데 그러나 고객들은 실제로는 물건이 없는데도 그렇게 되면 9군데는 물건이 있는 걸로 생각하고 오차를 일으키거나 타이밍을 놓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이것을 공인중개사들이 각자가 지우면 좀 삭제를 하면 좋겠는데 실제 개개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는 매물이 약 한 3,000개 정도씩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전화해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라리 전속 중개 방식을 사용한다면 의뢰하기 전에 미리 여러 군데를 확인하고 그 중에 한 군데하고 의뢰 중개 계약을 맺어버리면 계약이 물건이 하나일 때는 하나만 올라올 것이고 그 다음에 계약이 되면 바로 삭제가 될 테니 국민들의 혼선이 빚어지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두 가지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고개를 예. 듣고 싶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특별히 연구를 안 해봤는데요. 네, 첫 번째 질문은 이제 분양가 문제, 고덕이나 이제 개포지구 분양가 문제인데요.
사실 분양가 문제는 고덕이나 개포, 이제 최근에 문제가 된 이제 개포 지금 문제인데, 일반 분양분이 사실은 개포 3단지 같은 경우는 70가구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게 뭐 분양가가 뭐 높든 안 맞든 뭐 미분양이나 이런 건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수요는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이제 재건축 단지 문제로 확산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분양가가 문제라고 생각을 이제 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개포가 4,400만 원 넘게 분양가를 처음에 이제 제시를 했잖아요. 이제 어젠가 오늘인가 4,100만 원대로 이제 내려왔지만, 그러다 보니까 압구정 아파트는 그러면 우리는 7천만 원, 8천만 원대가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구원포 주공 같은 경우는 그럼 우리는 1억이다. 이렇게까지 이제 상황이 이제 말도 안 되게 이제 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평당 평균 매매가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이든지. 그게 강남의 최고의 뭐 지역이라도 평당 평균 매매가가 1억 원이 된다? 그러면 이거 정말 어떻게 보면 국가적으로 이건 정말 용납하지 못할 부분이죠. 평당 평균 매매가 1억과 평당 평균 매매가 500만 원, 뭐, 이게 정말 안 맞고, 그건 정말 국민 정서적으로도, 용납되지 않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포 같은 경우도 스스로 어떻게 보면 조합 쪽에서나 좀 그런 쪽에서 분양가를 어느 정도 스스로가 좀 자제를 해야 되고, 고덕지구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쪽도 이제 개포가 워낙 분양가를 이제 높게 책정한다는 거는 그건 객관적으로는 아니고, 그냥 하여튼 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높은 분양가인데, 그런 걸 보니까 고덕지구에서 분양가를 자꾸 이제 높이려고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재건축조합에서 스스로 좀 자제를 해서 정말 주변적이나 국민 정서에 맞게 분양가를 좀 책정을 해야 되고, 또 그래야지만이 정부나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은 그것을 강제적으로 이렇게 제어하지도 않고, 사실은 개포 주공 3단지 4,400만 원 이런 거 나왔을 때 보면, 사실 개포가 옛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개포는 어떻게 보면 서울 외곽이었잖아요. 이게 압구정이나 반포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개포가 4,300만 원인데 압구정이나 반포가 그럼 압구정이나 반포 얼마를 받을 거예요? 그보다 하여튼 2배는 더 받는다고 본인들이 생각을 했어요. 그쪽에 이제 땅주인들은. 그래서 보면 이게 평당 분양가가 얼마가 있습니까? 7,8천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평당 분양가가 7,8천 간다는 것은 전체 경제를 망가뜨리는 행위예요. 그건 정말 정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용납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재건축 조합들이 좀 자제를 해가지고 무슨 최고급 이태리 무슨 대리석을 쓰고 어쩌고 이런 거 홍보 선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적당한 좀 자제도 적당히 쓰면서 분양가를 스스로 제어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을 깜빡했는데요. 허위매물. 네, 허위매물 이런 게 그게 이제 공인중개사 시장이 워낙 공인중개사들이 많이 양산되다 보니까 공동중개가 대세가 돼가지고 공동중개를 하다 보니까 매물들이 여기도 올라가고 저기도 올라가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허위 매물들이 나왔는데, 그걸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그걸 규제할 수는 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허위 매물은 각 중개사들 지역별로 중개사들 모임도 있고 각 지역별 중개사 협회도 있고 이러니까 공인중개 협회에서 협회 차원에서 좀 자정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허위 매물 같은 걸 좀 빼고, 내가 이걸 단독 중개를 해서 이익을 보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개인적으로 집을 사거나 전세를 내놓거나 이런 사람 입장에서는 단독 하는 것보다도 여러 군데 내놓는 게 훨씬 더 빨리 나가고,
그 다음에 빨리 팔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개인 저 집주인이나 이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그 부분이 그 공인중개사들 쪽의 문제니까 그 부분은 그 지역의 협회는 그 중간에 뭐 소규모 모임 이런 데서 수수료를 좀 자제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이런 허위 업무를 최소한 우리가 없애자 이런 것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한 10여 분 정도 지금 남았는데요. 우리 한 분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리 한국공인중개사 방송국 허진영 에디터님 질문 있으실까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더운데 여기까지 질의를 해주시느라고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문화일보 김순환 부동산 팀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정부에서 전자계약서를 지금 시행한다고 네. 하면서 서초구에서 일부 시범 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8월부터 이제 전국적으로 시행을 하겠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부동산 계시는 이제 업에 종사하시는 우리 공인중개사분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신 분 다 각각 있어서 왈가왈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부동산에서 오래 일을 하고 계신 입장에서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이 전자계약서에 대해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혹시 궁금해요. 예. 저도 진즉에 이제 이 전자계약 문제를 좀 접해보고 또 그런 얘기를 많이 이제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 전자계약이 이제 뭐 문제점도 있고 뭐 좋은 점도 있고 일반 개인 그 소비자 집을 사고 팔고 할 때 그 소비자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이제 전자계약서가 워낙 경비가 이제 싸게 되니까 경비가 싸니까 좋지 않습니까? 이제 본인도 그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근데 이제 전자계약의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면 하여튼 경비가 최대한 전략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ICT 시대니까 이제 산물 인터넷으로 이제 가가지고 사실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게 전자 쪽으로 이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들도 빨리 이제 그 부분에 적응을 해가지고 전자계약에 적응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서 이제 수요자가 원하는 소비자가 원하는 이런 부분을 빨리 포용을 해서 하면은 이제 수수료는 좀 낮아지겠지만은 그 부분을 효율화한다는 측면에서는 공인중개사들 쪽에서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당장은 수수료나 이런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대를 하겠지만은 그게 어떻게 보면 시대적 대세인데 그걸 거스다 보면 결국은 이제 도태됩니다. 빨리 그 부분에 적응을 해야지 적응을 안 했고 그 부분을 반대하면서 어영부영 하다 보면 결국은 공인중개사들 자체가 도태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정부에서도 이제 전자계약을 이제 서쪽에다 시범 적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는 사실 전국에 거의 몇 군데를 이렇게 이제 하기로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전자계약 자체가 대세로 이제 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거슬리다 보면 결국은 공무자 자체들이 수입이나 이런 측면에서 결국은 거기에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자계약 이것은 결국은 노펌들이 사실 이게 이제 등장하는 거거든요. 노펌들이 등장했을 때 공인중개사가 한 명하고 노펌 변호사를 20명 있는 사람들하고 대응해서 이길 수 있나?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공인중개사 개인이 각 수요자들하고 1대1로 인간적인 교류를 꾸준히 통해가지고 해야지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약이 등장 이런 것을 과감하게 그런 부분은 그러면 그 부분 그냥 월세 전세 이런 거 대충 하는 것은 그쪽으로 넘겨버리고 진짜 실질적으로 매물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이게 매덕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을 전자계약에 의지할 사람들은 진짜 많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잡아가지고 제대로 공인중개사 요일에 따라서 그 공인 수수료를 받으면서 영위를 하는 게 훨씬 더 공인중개사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 그것을 막연히 반대할 사안이 절대 아닙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대세이기 때문에 흐름을 거스를 수가 없으니 받아들이고 스트레스로 여기지 말고 네. 수능을 하는 게 우리 현 업계에서 자연스럽게 또 세월이 또 시대적인 흐름이니까 어쩔 수 없네요. 자, 그러면 어느덧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은데요. 다음 방송을 안내를 해드리고, 뭐 추가 누가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혹시? 지금 마무리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가 생긴 지 30년 정도 됐어요. 그냥은 이제 우리 현업에 있으면서 우리 공인중개사 협회 그 역사 과정들을 30가지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저희 몇 명 안 되는 공인중개사분들이 이 한국 공인중개사 방송국을 만들기까지는 또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었죠. 근데 저희들이 그 모토로 삼은 것 중 하나가 현대 모든 일반 사람들 다 마찬가지니까 정신력으로 좀 약간 다른 공허한 느낌들이 있을 거고 그런 것을 채워줄 수 있는 공간이나 여러 가지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저희 공인중개사 분들께서 협회의 어떤 이질감이라고 나타나고 타결사는 그리고 소통이나 이제 공간이 부족했다 이런 측면 저희가 이제 소통 공간 이런 걸 목적으로 이제 방송국을 펼쳤어요.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데 저희 이제 약한 이제 몇 명의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이 뜻을 합쳐서 적어도 이 흐름에는 같이 이제 국민들 서로 다가와서 이 아까 모두에 말씀하신 공인중개사 분들의 이제 부정적 이미지, 뭐 자격 등 여러 가지에서 이제 같이 밸류에 대한 것을 항상 보시는 마치 똑같은 그 패턴을 가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걸 만들었는데. 저희가 지금 이제 인터넷 방송국을 이렇게 만들면서 했을 때 저희가 목적으로 하는 소통 공간 이제 해서 공인중개사 내부끼리의 소통을 통해서 국민들 속으로 돌아가는 소통 공간 나아가서는 전체 이제 국민에 대한 이바지 측면도 있는 그런 목적으로 삼아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부장님이 볼 때 이 방송국 지금 처음에 이제 지금 시작하는 어느 부분을 집중 공략하면 우리가 이 방송국이 정상화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방송이 됐으니 한마디 좋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냥 변두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 공인중개사 방송 이런 분에서는 할 얘기는 못 되고요. 굳이 이제 좀 조언을 하려다 보면은 그동안에 사실은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가 여러 가지로 이제 좀 파벌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 지금 환경회장이죠, 지금? 환경회장이 회장을 맡아가지고 이제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잘 하리라고 보고, 이제 사실 공인중개사협회를 주변에서 안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다 이제 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토부에 주시하고 있고, 또 부동산 이렇게 좀 조금이라도 관련 있게 부동산 기자를 하고 있는 기자들은 계속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 협회가 과연 저렇게 싸우고 어쩌고 하는데 어떻게 되나 이런 것도 주시하고 있고 어느 부분이 되면 저건 아닌데 저 분들이 선택을 좀 잘못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분들 그래서 주시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협회에서 좀 진짜 협회 공인중개사 전국에서 지금 한 5만 명 정도가 종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좀 뜻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좀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이 공인중개사협회 회원들의 권익을 좀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게 이런 걸 하고 외부의 공인중개 영역을 좀 넘보는
이런 부분과 좀 할 때 적극적 대응해야지 내부에서 그 단순히 그 자리 감투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 것은 진짜 바람직하지 못하고 봅니다. 저는 그걸 거의 한 10몇 년 동안 이렇게 지켜봐 왔는데 좀 그런 측면이 좀 너무 안타깝고 그런 부분은 그 조합원들이 정말 그 자제를 어차피 조합원들이 이제 그걸 이제 투표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파벌이 형성되고 이렇게 하는 측면이니까 조합원들이 강하게 그런 것은 좀 자제를 하고 좀 뭐랄까 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저희 협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제 한국 공인중개사협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또 사실은 이 한국 공인중개사협회가 이런 그 방송을 어떻게 보면 진지게 거의 어떻게 보면 한 10여 년 전부터 이런 방송을 준비해서 이걸 해가지고 정말 공인중개사협회가 어떤 단체고 어떤 걸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계속 추구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아까도 얘기했던 파벌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게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객관적으로 보면 뭐 늦어진 어쩐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데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뒤늦게라도 이제 이 공인중개사 방송에 출범을 했으니까 좀 공인중개사 방송이 그런 부분을 바로잡아 나가는 역할을 좀 했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방송이 우리의 신문이 우선 공인중개사이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중개업권의 그 업권 수호를 위해서 좀 더 가장 포커스를 두고 방송을 이끌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어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다음 방송 일정을 공지해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8월 18일입니다. 8월 18일 앞으로 2주 후 8월 18일 5시 30분에 조영준 네오비 대표님을 모시고 특강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기대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도 굉장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찾아오셔서 귀한 말씀 주셨는데요. 참 저희가 굉장히 자부심도 있고 앞으로 책임감도 좀 생기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기자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우리 방송국이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지도 조금은 의식을 좀 재정비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됐고 부동산 시장에서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든지 자그마한 방송국으로 이제 출발을 했지만 우리가 어떻게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공인중개사 소통을 하고 협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우리의 권익을 수호하고 우리의 위상을 적응시킬지 우리가 좀 굉장히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고요. 방송에 함께해 주셔서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